안녕하세요. 허재현 기자입니다. 오늘도 시사 바리스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딱딱하고 무거운 시사 이슈원들을 향긋하게 갈아서 커피향 같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전달해드리는 커피 같은 시사 바리스타 프로그램. 네, 허재현 기자. 이게요,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지금, 여러분 함께, 여러분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예. 허재현 TV 채널이 이 시사 바리스타의 뜨거운 호응으로, 네, 지금 굉장히 순항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올렸던 방송, 그때 올릴 때만 해도, 콘텐츠를 올릴 때만 해도 구독자 수가 1000명을 막 넘었어요. 그래서 제가, 와! 이렇게 박수 쳤는데, 지금 한 며칠, 한 5일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구독자 수가 1700명 됐습니다. 네,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함께 축하받으실 일입니다. 왜냐? 이 허지현 TV 채널은 제 개인의 무슨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방송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올바른 목소리를 전달하는 공익 방송 유튜브 채널로 또 하나 키우고 있는 그런 방송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공익이 함께 늘어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이 함께 축하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축하해요. 자, 이 방송을 열심히 퍼뜨려주고 계신 많은 우리 구독자분,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허재현 기자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제가 들고 나온 시사 바리스타 주제는, 자, 이 문재인 정권을 우리가 계속 지지해야 돼? 이 조국 법무장관 이 관련한 문제 때문에 찜찜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검찰청 앞으로 촛불 들러 가야 돼. 고민 많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이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지금은 소프트 쿠데타 국면이다 라고 제가 설명드리면서 왜 문재인 정권을 적극 방어하고 나서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허지현 기자의 분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따뜻하게 커피 한 잔 내리고 찾아오겠습니다. 이따 뵐게요. 자, 여러분, 고민 많으셨죠? 사실 저도 요 한 2, 3개월 동안 너무너무 이 SNS 지켜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조국 장관을 옹호한다기보단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이 검찰 수사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좀 옹호하는, 그러니까 방어하는 입장에 좀 있었죠. 무조건 덮어놓고 옹호한다기보다는. 그래서 저도 이제 검찰청 앞에 가서 함께 촛불도 들고 나오고 했습니다. 네. 검찰 개혁을 그러나 이제 지지하고 싶어도 그래도 이 부패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여야 없이 진영 없이 이게 원칙적으로 같아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좀 찜찜한 구석이 있죠. 그래서 참여연대 김경률 회계사, 김경률 집행위원장 같은 분들의 지적이라든지 당연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되고요. 그래서 과연 이 문재인 정권의 이 검찰 개혁 이거 계속 지지해야 되는 거냐? 내가 이 촛불들을 가야 돼? 조금 좀 찜찜한 구석이 있을 겁니다. 저는 단연코 문재인 정권을 지금 현재로서는 방어하고 지지하는 것이 시대의 올바른 과제이자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지영 작가께서 우리 문부가 하는 일이니까 당연히 지지하지 이런 표현도 존중합니다만, 저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런 거라기보단 이 해외의 정권, 해외 나라, 이 브라질이란 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 그것에 대한 교훈을 설명드리면서 우리는 똑같은 그런 불행한 경험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2017년에 브라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브라질 노동자당이 이 집권하고 있었죠. 이제 룰라 대통령이 이제 노동자당의 대표로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그 2000년대 초반부터 브라질의 정권을 이제 이 노동자당이 이제 정권을 창출해서 여러 가지 사회 개혁도 하면서 빈부격차 문제도 해소하고, 그리고 이제 그 임기가 다 끝났는데 그 룰라 대통령의 이제 뭐랄까 좀 정치적인 뭐 이렇게 그 계승자라고 할까요? 호세프 대통령이 이제 그 뒤로 이제 이어서 정권을 잡아서 노동자당이 꽤 오랫동안 이제 지금 장기 집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패 스캔들이 터지면서 노동자당의 이 브라질 룰라가 구속되고 12년형을 선고받는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도 이제 노동자당은 이거 정치적 탄압이다. 뭐 그러면서도 이게 감옥에 있는데도 노동자당의 그 대통령 그 후보로서 룰라 후보를 철회하지 않는 막 그런 일까지 벌어졌었죠. 예. 그런데 결국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물론 이 노동자당의 이제 부패, 비리 뭐 이런 거 수사 뭐 계속 됐고요. 그러면서 엉뚱하게 이제 그 당선된 이제 세력이 브라질의 신생 우파인 이 보우소나르 대통령이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황당한 게 이게 브라질 이제 좌파 정당의 부패 스캔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럼 이게 부패 세력만 이게 제거가 되면 좋은데, 문제는 과거 기득권 세력이 다시 재집권하는 그런 엉뚱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동자당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분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여러 그 이제 룰라 분파가 어떤 스캔들, 부패 스캔들 때문에 이제 실각했으면, 근데 다른 어떤 이제 좀 민주 진보 세력이 대안으로서 이렇게 나타나서 이 정권을 이어받는 게 아니라 그들보다 더 오른쪽에 있고 더 재벌의 어떤 비리나 이런 것들 눈 감아주고 뭐 이런데 협잡한 그런 과거 이제 어떤 군부 독재 세력에 뭔가 조금 외피를 조금 이렇게 좀 다르게 쓴 이 보우소나르 대통령이 당선이 된 겁니다. 이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진 거죠. 네. 이 보우소나르 대통령, 이 브라질에서 엉뚱하게 이렇게 기존의 좀 그 좌파도 아니고 우파 이제 그 세력도 과는 조금은 이제 좀 다른 선을 타던 어떤 좀 약간 좀 뭐랄까 좀 아웃사이더 우파에 좀 가까운 그런 인물이었는데, 이 사람이 엉뚱하게 대통령에 당선이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이제 브라질 너무 머니까 예. 이 브라질의 이 보우소나루 대통령, 이 사람은 이제 2016년도부터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뭐 그렇게 이렇게 주목받던 그런 정치인은 아니었었어요. 하도 이렇게 좀 또라이 같은 얘기들을 많이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미국의 그 트럼프가 처음부터 이렇게 주목받지 않았던 것과 이제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랄까 기존에 이제 브라질 노동자당이 워낙 이제 부패 스캔들 때문에 좀 이렇게 그 사람들이 좀 지지하기가 좀 뭐하고,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어떤 우파 세력에게도 조금 표를 주기도 뭐해가지고 사람들이 이 엉뚱한 대통령 후보였던 이 보우소나루에게 뭔가 이렇게 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우파 쪽에서 원래 내밀던 대선 주자들은 다 좀 약간 약세로 오히려 이렇게 되고, 룰라는 뭐 이제 아예 대선 출마 시도가 완전히 좀 무산되고 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엉뚱하게 이제 보우소나루가 변화 뭐 시키겠다 이러면서 갑자기 막 브라질을 뭐 개선 완전히 이렇게 정상화 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 갑자기 주목받기 시작해요. 이 사람은 좀 뭐 어떤 인종주의적 발언이라든지 뭐 동성애나 난민, 원주민 뭐 이런 거 차별 발언하는 걸 그냥 대놓고 얘기하고, 군사 독재 정권 시절 이제 브라질이 오랫동안 60년대 한 중반부터 80년대 중반까지 20년 넘게 우리나라랑 아주 비슷해요. 독재 정권이, 군사 독재 정권이 굉장히 오랫동안 집권했기 때문에 이 독재 시절에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말들을 계속 하거든요. 막 나는 뭐 독재를 찬성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우리는 뭐 민주주의를 통해서는 국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막 고문을 찬성한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칠레 그 악명 높은 그 피노체트, 예, 군사 독재자 뭐 이런 사람들 막 찬양하고, 또 막 범죄자들은 재판에 회부하기보단 차라리 총살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 막 하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도 막 포탈에 댓글 같은 거 달리면 보면 막, 예, 막 범죄자들 총살시키고 막 사형시켜야 된다 막 이런 막 뭐 열광적으로 뭐 찬성 댓글 달리잖아요. 예, 이런 얘기들을 대통령 후보가 나서가지고 하니까 와 사람들이 갑자기 막 주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룰라도 싫고 기존의 우파도 싫고, 그러니까 기존의 우파와는 조금 다른 또라이 같은 얘기를 하는 또 다른 신생 우파를 지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브라질에서 이 좌파 정당의 부패 스캔들이 터져서 엉뚱하게 집권한 게 신생 우파 정당인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할 거는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신생 우파 어디가 있을까요? 자유한국당 말고 그들을 좀 대체하겠다고 하는 좀 또라이 같은 신생 우파 하나 있죠. 우리 공화당이라고. 거기에 좀 이상한 분들 좀 많이 모여 계시잖아요. 똑같아요. 보우소나루도 뭐 그런 식으로 아주 지지율 미미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막 그 기존에 좀 우파 정당도 싫고 좌파 정당도 싫고, 그런데 막말은 막 하면서 홍준표 같은 사람들, 예, 우리나라에서 뭐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김건모밖에 없어. 뭐 이런 얘기 하면 막 사람들이 막 열광하잖아요. 일단 웃기고 재밌고 또 틀린 얘기도 아니니까. 이런 사람들이 대중의 주목을 갑자기 받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들이 한두 번 뭐 그냥 이렇게 해프닝처럼 벌어지는 것들이 정치적인 혐오와 허무주의와 막 이런 것들이 막 결합되고 이러면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막 주목받는다는 겁니다. 예, 허경영 같은 또라이 같은 사람들이 막 주목받으면서 브라질에서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이 어떤 혜택을 보면서 당선을 한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불과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조국 정국과 관련해서 이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뭐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현상을 어쩌면 한국에 있는 보수 우파들이 조금은 그들이 기사회생하는 데에 어떤 기회로 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브라질 정권이 노동자당에서 신생 우파를 어떤 게 대리로 내세워 가지고 그들이 다시 기득권을 회복하는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교훈을 삼아 가지고 지금 한국 사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소프트 쿠데타, 아주 소프트하게, 대놓고 쿠데타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변칙 소프트 쿠데타를 좀 시도하고 있는 어떤 국면이 아닌가. 저는 한국 사회를 지금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막 김진태 같은 의원들 굉장히 또라이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이상한 얘기 막 하고. 그런데 정치적인 허무주의와 좌파는 그래도 부패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좌파마저도 부패하네. 그런데 보수 우파 쪽에서는 좀 화끈한 얘기 막 하는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한테 주목받고 그러면 뭐 김진태 같은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로 막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브라질에서 그러다가 대통령이 당선된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도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막 당선되고 막 그러잖아요.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홍준표 같은 사람들, 예, 엉뚱하게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로 막 나와서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보다 인기를 막 끌 수 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허무주의가 막 확산하고 그럴 땐. 예. 네. 지금 사실 이 자유한국당이나 이 보수 세력들이 이 정의와 공정 이런 것들을 말할 어떤 그 명분이나 권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들 굉장히 뻔뻔하게 광화문 광장에 나와가지고 이런 주장들을 해요. 예. 자녀 뭐 아빠 찬스 의혹 뭐 이런 거는 사실 자녀들의 어떤 특혜 의혹. 나경원 원내대표나 황교안 대표의 자식들도 사실 뭐 지금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이런 사람들을 뭐 그냥 떳떳하게 그냥 나와서 정의와 공정을 외치면서 광화문 광장에서 뭐 대규모 집회를 열어요. 황당하지요. 그런 어떤 좀 약간의 이 조국 정국과 관련해서 이 좌파 어떤 정당이 조금 약간 부패 스캔들에 휘말려 있으니까 얼마나 뻔뻔하게 이 우파 세력들이 이 정의와 공정을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서
2030 세대의 어떤 절망과 분노, 막 이런 것들을 얄팍하게 이렇게 파고들어 가지고 기득권의 우파들이 이건 우리가 얘네들한테 좀 파고들 수 있는 어떤 기회야. 예. 뭔가 좀 우리도 브라질의 룰라 이렇게 실각한 것처럼 이 부패 스캔들이 터졌을 때 우리가 이런 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세차시킬, 마치 이렇게 원래 자동차 더러운 건 따로 자동차 자체를 바꿔야 되는데 세차만 시키면 이거 새거 자동차예요. 우리는 자유한국당은 세차입니다. 뭐 이렇게 바꾸는 것처럼 뭐 그런 식으로 2030 어떤 세대의 절망과 분노에 마치 자기들이 이 원인인데 이 절망의 숙주인데 사실은 자기들이 숙주이면서도 그런 것들을 교묘하게 세탁해가지고 마치 그들이 대안인 것처럼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들이 집권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부패나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제 보수 세력, 이 과거 어떤 군부 독재 세력의 아류들이 다시 만약에 집권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표적이 되는 대상은 부패 세력이 아닙니다, 절대. 돈 없고 힘없는 개인 집단에 대한 어떤 그 공격으로 바로 이어질 겁니다. 이명박 정권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통합진보당 해산부터 시켰잖아요. 이석기 의원 강제로 감옥에 갔잖아요. 진보 세력 완전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그 몇 년 후 지금까지도 이게 그 진보 세력이 어떤 뭐 기득권 어떤 그 뭐랄까 주류 정치에 제대로 지금 발을 지금 들어서고 있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뭐랄까 이 조국 국면을 통해서 만약에 어떤 검찰이나 어떤 우파 뭐 이런 세력들이 만약에 다시 이제 기득권을 되찾게 되면 어떤 부패 세력 척결 뭐 이런 쪽으로 가기보다는 오히려 힘없고 어떤 그 대한정당 뭐 이런 정당들 이런 세력들을 제거하는 그런 반동 공세가 펼쳐질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 특히 이 최저임금 뭐 이런 것들 투쟁하고 있는 어떤 노동자 세력 뭐 이런 데에 대해서 아마 칼춤이 벌어질 겁니다. 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같은 분들 네, 아마 또 감옥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좌파 세력의 약간의 좀 부패 스캔들 좌파 정당의 부패 스캔들을 기회주의적으로 악용해가지고 정권을 다시 재탄생시키려는 이 보수 우익 세력의 어떤 소프트 쿠데타 세력, 소프트 쿠데타 준동. 저는 이런 것을 굉장히 이 언론들이 날카롭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음모를 분석해야 돼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이 뭐랄까 좀 쓴소리를 할 수 있죠. 언론이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유한국당으로 표가 옮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론이 좀 과학적으로 좀 분석해서 조금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이게 뭐랄까 좀 언론들이 좀 기계적 균형의 오류에 자주 빠져요. 이게 한겨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겨레 이 젊은 기자들이 얼마 전에 성명 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전형적인 어떤 기계적 균형의 오류인데 이게 그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여야 그냥 뭐 이렇게 좀 뭐 동일한 잣대의 기준으로 이렇게 검증하고 살펴봐야 될 그런 어떤 그 공정한 어떤 지금 우리 사회가 시속 게임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야를 동일하게 감시해야 된다. 뭐 좀 이렇게 좀 바라보는 어떤 좀 오류에 좀 빠져 있어요. 근데 이게 전형적인 기계적 균형의 오류인데 이게 우리 사회가 민주사회가 이게 지금 완성되어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대통령은 분명히 바뀌어 있죠. 바뀌어 있는데 과연 우리 사회에 촘촘하게 선출되지 않은 어떤 권력들 그런 세력들까지도 완전히 민주화가 되어 있느냐? 아니죠. 이게 지금 민주주의 정착에 조금 과도기에 있다고 봐야 되죠. 과거에 쿠데타 세력은 이제 군부에 있었다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군부를 대신해서 지금 검찰이 소프트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가장 거기에 근접한 세력으로 사실은 좀 암약하고 있죠. 이런 것을 좀 같이 봐야 됩니다. 검찰 권력
얼마든지 이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소프트하게. 왜냐하면 그들은 언론을 활용할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사법기구를 활용할 수 있고요. 예. 언론과 사법기구를 활용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정권 바꿀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막 탱크 밀고 뭐 가야만 뭐 이렇게 쿠데타를 할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젊은 기자들이 우리 한겨레에 이제 최근에 10년 사이에 들어온 젊은 기자들이 지금 이런 부분들을 조금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저는 굉장히 좀 우려스럽게 좀 보고 있어요. 자유한국당을 절대 민주당과 동일한 기준으로 감시하고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이명박 정권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 트럼프 지금 미국에서 봐요. 양심적인 진보 지식인들 다 막 교수 자리에서 쫓겨나고 있지, 언론에서 쫓겨나고 있지, 백악관 뭐 이렇게 출입도 못하고 있지, 어마어마한 이상한 진짜 민주주의의 퇴행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어요. 민주주의가 뭔지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명박 정권 때 똑같은 일이 우리한테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체험했던 이제 후배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여야를 이제 동일하게 놓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동일하게 놓고 동일하게 감시해서 또 동일한 기준으로 비판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민주당보다 자유한국당을 좀 더 비판적으로 보면 야, 넌 민주당이 너무 우호적이고 넌 무슨 진영론자냐?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굉장히 사실은 좀 나이브한 거죠. 그러니까 뭐랄까 이 저널리스트로서 여야 구분 없이 이 부패를 감시하겠다는 그 사명감은 굉장히 높이 살만하나 그러나 그것만 갖고 있으면 이 소프트 쿠데타 세력에게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이런 것을 뭐 제가 한겨레 안에 있었다면 술자리가 됐든 어디가 됐든 뭐 대자보를 쓰든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참 하면서 토론과 논쟁을 했을 텐데 지금은 제가 바깥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저의 큰 실수 탓이죠.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커피 한잔 하시면서 제 방송 좀 더 들어주시죠. 오늘 시사 바리스타의 주제는 우리가 왜 문재인 정권을 옹호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언론인이자 한 명의 민주주의자이자 어떤 시민으로서 이렇게 한 말씀 좀 드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만약에 이 정권 재창출을 못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실패하고 그 다음에 이게 대통령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정권 재창출을 못한다면 아마도 언론들은 그거는 민주당의 이번 조국 정국을 둘러싼 부패 스캔들이 원인일 거다. 아마 이렇게 분석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전혀 다르게 분석합니다. 이 부패 스캔들이 드러나는 건요. 부패 자체가 원인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결과로서 부패 스캔들이 드러난 것뿐입니다. 원인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결과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부패라는 건 말이죠. 여든 야든 정치권에선 다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게 더 드러나게 되는 것, 더 부각돼서 드러나게 되는 건요. 그 부패 자체가 원인이 아닙니다. 바로 그 정권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을 이용해서 그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자들에 의해서 그것이 더 드러나고 부각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전복시킬 수 있고 부각시킬 수 있는 권력을 지금 누가 갖고 있습니까? 한국 사회에서. 바로 검찰이죠. 그리고 밤의 권력인 조중동들. 이들이 정권의 지지율이 높을 때는 바짝 엎드리고 있어요. 이것을 함부로 얘기 못합니다. 역풍을 맞기 때문에. 그런데 지지율이 막 흔들리잖아요. 그럼 때는 요때다 하면서 이미 알고 있었던 어떤 부패에 대한 정보들을 하나하나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그 검찰이 조국에 대한 내사를 과거부터 했다고 막 그런 보도들이 나오잖아요. 이거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제보라는 건요.
굉장히 그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축적이 돼서 수사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국 어떤 장관 일가에 대한 어떤 부패 정보나 여러 가지 그런 제보들은 사실 오래전부터 입수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꺼내지는 계기가 뭐냐? 예. 그것은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만약에 50%, 60%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었다면 절대 검찰이 이렇게 수사 못합니다. 예. 이건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애초에 갖고 있던 꽃놀이패를 가지고 이제 이 패를 가지고 정권을 제대로 흔들어야 돼. 이런 세력들이 이거를 활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의 이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하라고 똑같이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그런데 그건 니들이 할 건 아닌 것 같아. 특검이 하든지 뭐 다른 방식으로 해야지. 니들은 의도가 불순하잖아. 니들은 소프트 쿠데타 세력이잖아. 그래서 니들한테는 안 될 것 같아. 니들은 일단 빠져. 니들은 먼저 일단 개혁의 대상이야. 개혁의 주체가 절대 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저도 서초동 촛불에 함께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재인 정권 뭐 다소 조금 실망스럽고 약간 조국 장관 일가의 좀 부패 스캔들 찜찜하고 화가 납니다. 비판적으로 봐야 될 건 봐야 되죠. 그러나 검찰 개혁을 완수하려는 문재인 정권은 함께 연대하고 지지해 줘야 된다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이 소프트 쿠데타 세력들, 이들의 음모를 명확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이들은 문재인을 공격하고 그 다음은 바로 이 지금 방송을 듣는 바로 우리들을 그 다음은 공격하기 시작할 겁니다. 네, 그래요. 뭐 저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제가 무슨 진영론자냐 너도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아마 꼭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뭐 어디 보호받는 진영이라도 있으면 저도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솔직히 말하면 저 그 참여연대 그 김경률 위원장이랑 뭐랄까 굉장히 친합니다. 이게 친한 정도가 아니고 거의 소울메이트처럼 제가 무슨 경제 관련 어떤 그 부패 사범들 취재할 때 저는 항상 이분에게 의존합니다. 이분이 리포액트 저희 그 이 매체에 얼마나 많은 후원을 하고 계신지 몰라요. 사실 이거 밝히면 안 되는 건데. 네. 예. 그래서 저는 김경률 그 참여연대 위원장과 굉장히 친분이 두텁고요. 사실은 그런 분들과 더 가까운 사람입니다. 근데 아마 뭐 제가 다음 주에 만나서 이분하고 같이 술 한잔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만나면 아마 저도 토론을 할 거예요. 위원장님, 참여연대에 그렇게 얘기 뭐 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이 소프트 쿠데타 세력의 음모는 좀 더 명확하게 보셔야 되는 거 아니냐. 저 아마 같이 토론할 겁니다. 토론할 건데 그죠. 토론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저를 진영주의자로 볼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 소프트 쿠데타 세력의 얄팍한 음모를 명확하게 보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브라질 꼴 난다. 이런 그 교훈을 이 보우소나루 같은 대통령 누가 될 수 있을까요? 아마 홍준표, 김진태 뭐 이런 사람들이 큰 후보군 중에 하나죠. 그리고 뭐 여자 홍준표 같은 뭐 나경원 뭐 이런 사람이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와가지고 인기를 얻을 수 있단 말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오늘 시사 바리스타는 우리가 왜 다소 좀 찜찜하면서도 문재인 정권을 여전히 지지해야 되는 그 이유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이 다시 지지율이 50%를 회복한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다시 비판적 모드로 돌아갈 겁니다. 왜냐? 그러면 다시 소프트 쿠데타 세력들이 위축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언론인으로서 저는 다시 정권에 대한 감시 모드로 돌아갈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소프트 쿠데타 세력들을 더 철저하게 감시해야 될 국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검찰 개혁을 위해서 저는 좀 더 집중하는 그런 보도들을 계속 찾아낼 겁니다.
자, 허재현 기자의 방송이 좋으셨다면, 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또 이 방송을 또 여기저기 또 커뮤니티에 좀 날라주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 덕에 허재현 TV 채널이 굉장히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채널 그 구독자 수가. 여러분, 함께 이 공익 채널을 키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또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그 우파 진영의 뭐랄까 같이 비교하기도 전 좀 싫습니다만 어쩔 수 없죠. 그 MBC의 그 김세희 기자라고 있잖아요. 좀 이상한 보도하는 애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다른 보도를 하는 애가 아니고 좀 이상한 보도를 하는 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같이 비교도 당하기 싫은데 어쨌든 그런 애들보다는 허재현 TV 채널이 좀 더 구독자 수가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1년 안에 역전시키겠습니다. 아, 이건 좀 가짜 뉴스 퍼뜨리는 애들은 진짜 좀 이 유튜브계에서 사라져야 돼요. 예.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 보수 우파 채널이 뭐 잘 되는 거는 뭐 민주주의 사회에서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너무 이게 우파 진영은 막 가짜 뉴스를 퍼뜨려 가지고요. 이런 거는 진짜 좀 문제가 크죠. 예. 적어도 제가 1년 안에 그런 채널보다는 좀 영향력이 좀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제 목표입니다. 여러분 이 허재현 TV를 공익 채널로 키워 주십시오.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